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이곳 지하수장고엔 조선 왕조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한 청년의 유품이 보관돼 있다. 정조의 손자이자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 한국전쟁 중 어진의 반이 불타버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지만 할아버지 정조를 닮아 이마가 반듯하고 눈은 용의 형상이었다고 한다.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 3년간 대리청정을 했던 실질적인 국왕. 하지만 그는 22살에 요절하고 만다. 효명세자가 즉위를 왕으로서 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조선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조선의 불운이 연속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도 바로 효명세자 같은 능력 있는 왕세자가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더 들게 되지 않았나. 외척의 세도 정치에 둘러싸여 왕권이 끝없이 추락하던 시대. 왕권 강화라는 사명을 가지고 대리청정을 시작했던 효명. 그는 대리청정 시작과 함께 춤에 빠져들었다. 그에게 춤은 세도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면서도 날카로운 무기였다. 춤을 통해 정치 개혁을 시도했던 효명세자. 이 이야기는 그의 대리청정 3년간의 기록이다. 곱기도 하구나. 달 아래 걸어가는 그 모습. 비단 옷소매는 춤을 추듯 바람에 가벼이 날리도다. 지금 보시는 춤은 효명세자가 창작한 대표적인 궁중무용입니다. 조선조 말까지 전해진 궁중무용인 정제는 모두 53수인데 이 중 효명세자의 손을 거친 것이 무려 26수. 효명은 우리 무용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시를 쓴 왕들은 많았지만 이처럼 춤에 관심을 가진 권력자는 효명세자, 익종이 유일합니다. 19살의 어린 나이로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 대리청정을 하고 있던 효명은 국왕에 준하는 엄청난 양의 정무를 맡고 있었지만 춤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춤의 세계에 빠져들게 한 것일까요? 그의 춤에 대한 사랑은 이 의궤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국가나 왕실의 주요 행사가 기록되어 있는 조선 왕조 의궤. 효명이 주관한 잔치는 기축년 진찬의궤와 무자년 진작의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궤에는 글뿐 아니라 그림을 함께 실어 후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악공들의 의상에서 악기의 종류, 음식의 가짓수와 만드는 방법까지 그 내용이 얼마나 자세한지 의궤만으로도 당시의 연회를 똑같이 재현할 수 있다. 춤출 때 큰 무고를 이제 가운데 놓고 추는 춤이 있는데 그 무고를 만들 때 그 뭐 나무통이 얼만큼 들어갔고 그리고 북면 메우는 그 소가죽 얼만큼 들어갔고 그리고 그거 이제 북통을 만드는데 못이 몇 개 들어갔는지 고리가 몇 개 들어갔는지
또 색칠할 때는 또 어떤 염료가 얼마큼 들어갔는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음식도 다 음식 재료하고 수량까지 다 나와 있어요. 참기름 얼마, 파 얼마 그런 것까지요. 효명은 대리청정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연회를 총 11번에 걸쳐 열었는데 대부분 부왕 순조와 어머니 순원 왕후를 위한 잔치였다. 그가 사후에 효명이라는 시호를 받게 된 데는 아버지 순조에 대한 그의 효심에 남다른 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봄 못이 맑으니 꽃 그림자 곱기도 해라. 온 산천 붉어 비와 이슬을 머금으니 우리 임금 깊은 덕이 창생에 미쳐 이같이 고르구나. 1828년 11월 효명은 다음에 있을 순조의 제위 30년과 보령 40세를 맞아 잔치를 기획하고 순조에게 허락을 구한다. 조선조에서 제위 30년을 채운 임금은 세종과 영조 등 5명에 불과할 정도로 드문 경사였지만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순조로서는 당황스런 제안이었다. 하지만 거듭된 상소 끝에 순조의 허락을 받아낸 효명. 그날로 진찬소라는 준비기구를 꾸리고 본격적인 잔치 준비에 들어갔다. 국부인 순조의 사순잔치는 왕실뿐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였다. 효명은 길이를 잡아 잔칫날을 정하고 대신들의 업무 분장을 챙기는 등 잔치의 전 과정을 진두지휘했다. 특히 잔치 때 무슨 춤을 출 것인지 무용의 종류와 순서 역시 직접 결정했는데 여기엔 자신이 직접 창작한 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연의 기획에서 무대 연출까지 효명은 진찬의 총감독이었다. 춤이 결정됐으니 춤꾼을 모아야 했다. 제주와 함경도를 제외한 6개 도의 공문을 보내 기녀를 소집했는데 덕에, 연심이, 차심이, 홍도 각 지역에서 춤과 노래가 뛰어난 기녀 총 85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기생들은 말이나 배를 타고 한양으로 이동했다. 늙고 병들거나 가무를 못하는 기녀를 보내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으니 선발된 기녀들은 당대 네로라 하는 최고 수준이었을 것이다. 한양에 도착한 기녀들은 장학원의 여장을 풀었다. 현재 을지로 이가의 그 터만 남아있는 장학원은 조선조 궁중음악과 무용을 담당하던 관청이었다. 드디어 12월 초 전국에서 올라온 80여 명의 여령들은 한양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진기한 풍경이었다. 지방에서 여기를 기생을 불러오게 된 거는 그러니까 인조반정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는 조선 전기에는 장학원에 소속된 여기들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그 장학원 소속 여기를 폐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궁중 잔치를 하려면 당연히 이제 지방에서 불러와서 연습을 한 2달 정도 이제 같이 각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서로 이렇게 연습해 본 다음에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공연을 하면 또 바로 다시 또 지방으로 내려가고요.
여장을 푼 여령들은 맨 먼저 효명이 쓴 창사를 연습해야 했다. 장학원의 전학 김창아가 창사에 곡조를 붙이고 기녀들을 연습시켰다. 특히 춘행전, 무산향과 같이 효명이 창작한 정제무가 20편 이상 늘어나면서 익혀야 할 악장의 수도 늘어났다. 효명은 매 잔치 때마다 창사를 짓고 거기에 노래와 춤을 입혀 새로운 정제를 선보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효명의 정제들은 파격 그 자체였다. 침상 모양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무산향.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의 기쁨을 표현하여 근엄한 정제의 내용을 벗어난 것이었다. 봄날의 꾀꼬리를 형상화한 춘행전은 처음 시도된 동무로서 효명의 작품 중 오늘날까지 가장 사람 갖는 무용이다. 이외에도 효명은 이름만 남아있던 고구려무와 신라의 사선무를 복원해냈고 다양한 소품과 무대를 활용하여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26편. 효명은 춤의 예술성이나 양적 풍성함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춤의 진경시대를 연 인물이었다. 약 한 달간의 연습을 끝낸 여령들이 장학원을 떠나 궁 안에서 예행 연습을 시작했다. 당시 총 10번의 예행 연습이 있었는데 효명이 진두지휘한 것은 물론이었다. 왕세자가 직접 기녀들의 연습을 참관하고 감독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다. 한 손에 쥐고 펼칠 수 있는 책 홀기는 큰 의식의 식순 등을 정리해 놓은 공연 팜플릿의 일종이다. 정제 무도 홀기에는 음악과 노랫말은 물론 춤사위까지 직접 보지 않고도 춤을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적혀 있다. 그런데 예행 연습이 시작되고 얼마 뒤 대신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천민 신분의 기녀들이 궁궐을 돌아다니는 모습이나 세자가 직접 연습을 참관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신이 듣기에 일전에 대내에서 여령들이 기회를 연출한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들처럼 위천한 무리들이 때도 없이 정금에 출입하니 듣고 보면 회개하게 여깁니다. 또 여러 차례 연습을 해당 간소에 위임하지 않고 모두 몸소 인관하시니 성색의 즐거움에 마음을 방탕하게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효명은 단호했다. 자신의 의도를 왜곡하고 모함했다고 분노한 후 박기수를 유배시킨다. 보수적인 대신들의 질책을 뒤로하고 정제 연습은 물론 연회의 전 과정을 꼼꼼히 챙겼던 효명.
그에게 연회는 부왕의 생신잔치 그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대리 청정 기간 동안 효명은 6개월에 한 번꼴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잔치의 모든 과정을 자신이 직접 챙겼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예약을 바르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세종이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예법을 정리하고 우리 음악인 아악을 집대성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효명에겐 세종 못지않은 뚜렷한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외척들의 세도 정치를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도 정치의 기원은 정조에서부터 시작됐다. 위태로운 세자 시절을 보낸 정조는 홍구경 등 후견 그룹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며 왕이 됐다. 정조는 죽기 보름 전 평소 신임하던 김조순을 불러 순조의 뒤를 봐줄 것을 부탁한다. 정조 사망 당시 순조의 나이 11살. 정조의 정적이었던 정순 왕후는 어린 순조 대신 수렴 청정하며 반대파들을 숙청했고, 정조의 유시를 받아 순조의 장인이 된 김조순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순조 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는데 5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초유의 천주교 탄압 이면에는 정조를 지지하던 남인을 제거하려는 정순 왕후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정순 왕후가 물러난 이후에는 순조의 장인 김조순 중심의 안동 김씨 계열이 국정을 장악하게 된다. 국왕의 인사권도 유명무실해졌다. 조선시대에는 이조와 병조가 3명의 인재를 추천하고 왕이 그중 한 명을 낙점하는 것으로 관리를 임명했는데, 김조순을 위시로 한 외척들은 산망에 모두 자기 세력을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의 주요 관직을 장악했다. 순조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곧바로 이제 수렴청정을 받고 그 부친 정조가 아꼈던 신하들이 전부 다 죽거나 이제 귀양 가는 것을 보면서 상당한 이제 공포감을 느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순조는 거대 당파, 노론이랑 거대 당파와 싸우기보다는 그저 이 당파가 하는 대로 거의 이제 방임하다시피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정치를 하게 되죠. 이리 오너라! 한양의 안동김 씨집은 벼슬을 청탁하러 오는 양반들로 연일북적이었다.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 시인이 이를 비꼬아 시를 지었는데, 가문의 성세는 자하동의 갑족 김씨요, 이름자는 서울에서도 유명한 순자 학렬이라네. 혹시 귀한 소가 더 씨한테 잡는 거 아니야? 안동김 씨와 소수 가문의 권력과 토지가 집중되면서 삼정은 문란해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순조 9년엔 극심한 흉년까지 겹쳐 민심은 흉흉해졌다. 결국 1811년 홍경래의 난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밀란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금 임금이 나이가 어려 김조순의 무리가 국권을 장악하니 하늘이 재앙을 내려 큰 흉년이 거듭되고 굶어 부항던 무리가 길에 널려 죽음에 임박했다. 이제 순조 때부터는
뭐 흥경내난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밀란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 백성들이 이미 국왕도 허수아비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백성들 자신의 문제는 백성들이 스스로 이제 풀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의 발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왕권을 바로 세워야 했지만 11살의 왕이 올라 성인이 된 순조 옆에는 장인인 김조순을 위시한 외척 세력들이 포진해 숨통을 쥘 뿐이었다. 전국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무기력증에 빠진 순조는 정신계통의 질환을 앓게 되는데 실록에 따르면 화기가 쌓여 생긴 일종의 화병이었다. 외척에 둘러싸여 고군분투하던 순조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자신의 아들 효명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다. 할아버지 정조를 빼닮은 용모에 학문을 사랑하는 것 역시 닮아서 잠자고 먹을 때를 제외하곤 공부에만 매진했다는 효명. 순조는 외척 세력에 대항했던 김제천을 효명의 스승으로 삼고 세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세자의 성균관 입학 과정을 그림으로 기록한 왕세자 입학도, 세자는 만 9살에 최고 학부인 성균관에 입학하는데 창덕궁을 나서 입학 축하연까지 주요 장면을 화폭에 담았다. 조선조 남아있는 세자 관련 기록화는 총 10석점. 그중에 효명세자 관련 기록화가 가장 많은데 이는 세자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순조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 순전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왕권이 강화되려는 움직임과 함께 그 세자 시강원의 또 위상 강화 그리고 이제 그 세자를 교육하는 그 서연관들의 그 정치적인 참여가 더 높아지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기류를 당시 효명세자와 관련된 궁중 기록화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자는 누구보다 나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집권 27년째 순조는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한다. 당시 순조의 나이 38살. 한창 나이인데도 옥세를 넘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때 이 순조가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킨 것은 뭔가 전국을 한번 바꾸어보자는 입장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순조는 그 안동김씨로 대표되는 세도 정치에 상당히 포위되어 있었고 그런 포위된 상황을 뭔가 뚫어보고자 상당히 그 능력을 갖추고 과감성이 있는 세자에게 전국 돌파를 하게 하고 또 그것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는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훨씬 더 강한 왕권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로서 대리청정을 시켰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녕 못에 잠긴 용이 있으니 구름을 일으키고 나와 안개를 토하더라. 이 용이 만물을 키워내리니 능히 사해의 물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쇠잔해져가는 조선의 국운이 19살 청년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대리청정 한 달째 효명은 장학원을 다그치기 시작했다. 국가가 있으면 음악이 있으니 음악은 국가의 큰 절목이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듣고서 정치를 관찰하는 것이다. 내 보아하니 종묘 제례 때 추는 춤 일무가 많이 어지럽고 어수선하다. 그 폐단을 빨리 바로잡도록 하라. 그리고 장학원에 뽑아놓은 학생 72명에게 봉급을 주고 춤을 가르치도록 하라.
효명의 예약 정치는 이렇게 시작됐다. 1827년 9월 대리청정 첫 해, 부왕인 순조와 어머니 순원왕후 김씨의 존호를 높이고 첫 연회를 개최한다. 대리청정 2년째, 어머니 순원왕후의 보령 40세를 맞아 창덕궁 연경당에서 잔치를 치른다. 그리고 대리청정 3년, 순조의 제위 30년과 보령 40세를 맞아 기축년의 진차년을 추진한 것이다. 조선은 유교 국가로서 예약 정치를 추구했다. 조선시대 궁중연회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예와 악으로서 왕 중심의 지배 질서와 왕의 위상을 높이려는 정치적인 의식이었다. 잔치에 참석한 유력 대신들은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충성을 서약하고 만수무강을 비는 치사를 낭독하게 된다. 잔치를 통해 왕의 위엄과 권위를 내보이고 군신의 질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효명은 순조의 사순잔치를 자신의 친위 부대가 중심이 되어 준비하도록 했다. 할아버지 정조 역시 화성원행 잔치 때 자신의 친위 부대를 동원했다. 정조와 효명은 연회를 통해 친위대를 보강하고 군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효명세자가 계시던 그 시대에도 역시 내적으로는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이미 세도 정치가 많이 번창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효명세자가 지향했던 것은 결국은 국왕이 중심이 된 국가 운영 같은 이런 부분을 지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보면 궁중음악이라든지 무용 같은 걸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다시 창안해서 이런 진창 같은 데서 다시 선보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적으로는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고 외적으로는 외세에 대해서 단합된 국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축년 잔치는 2월과 6월에 걸쳐 총 6회에 걸쳐 진행됐는데 2월 명정전 진찬에 참석한 신하의 수는 200여 명, 접대를 맡은 관리만 70명이 넘는 대규모 연회였다. 효명이 주재한 잔치엔 역대 왕들과 확연히 다른 게 있었는데 바로 이길회작이다. 잔치를 끝낸 다음 날 벌어지는 이길회작의 주인공은 왕과 왕비가 아닌 바로 효명 자신이었다. 아름다운 모임은 태평한 시대에 처음 있는 일일세. 특히 이 자리엔 효명의 장인 조만영과 김노, 서준보 등 반외척 세력들이 참석해 정치 회합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왕세자 자신이었고 또 왕세자가 그 연회의 중심에서 주인공으로 드러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단순히 수고한 관원들을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왕세자로서의 어떤 위상과 왕세자로서의 미치 그런 것을 스스로 좀 부각시키려는 분명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창덕궁 후원에는 효명세자와 관련된 건물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어린 효명이 순조에게 청해 공부방으로 지었다는 기호헌입니다.
세도 정치 시기 단청도 없는 추운 북향 건물을 지어놓고 절치부심했던 효명. 대리청정 시작과 함께 외할아버지 김조순과 그 측근을 향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효명은 이해학을 바로 세우는 한편 대청과 함께 강력한 인적 쇄신을 시도한다. 대청 나흘째 안동김씨 외척 세력들을 감봉조처한다. 곧 심상규를 탄핵하고 김조순이 장악했던 비변사 당상들을 감봉조처한다. 2월 김조순의 아들 김유근과 조카 김교군을 유배시킨다. 대청 4개월, 효명은 안동김씨 외척 세력의 핵심 인사들을 정계에서 축출하거나 그 권한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한다. 전하는 영을 잇따라 내려도 끝내 듣지 않는 것은 겉으로는 어미 토벌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발을 빼려 꾀한 것이니 일의 불성실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 오늘 서연에 나온 대관과 억당들을 모두 파식하라. 사정바람이 거세지자 대신들의 반발도 잇따랐다. 물러가라는 영을 내리자마자 파직하시니 임금이 누구와 함께 다스리겠습니까? 일단 그 국왕이 누구로 임명하는 것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어도 파직시키는 것은 또 국왕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권한을 이용해서 국왕의 의지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효명세자가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안동김씨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비변사를 비롯해 정부 내 주요 요직에 외척 세력이 포진해 있었다. 효명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남인, 소론 등 반외척 세력을 정계로 복귀시킨다. 언론기관이라 할 수 있는 3사에 배치된 이들은 연일 핵심 외척 인물들의 비리를 폭로해 탄핵을 이끌어냈다. 영조 말 정조 때부터도 이러한 외척 세력이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이제 청명당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청명당 세력들이 순조 초의 벽파 세력에 의해서 정조의 정치가 부정되는 과정에서는 청명당의 그 후손이나 관련됐던 세력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를 못하고 이제 이렇게 물밑에 가라앉게 되는데 효명은 청명당 세력을 내세워 안동김씨 가문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다. 이들이 효명세자의 대청을 계기로 해서 다시 결집을 하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명세자는 아무래도 외척인 그 김조순을 비롯한 안동김씨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다 보니까 자신의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삼을 수 있었던 세력들은 바로 그 외척의 정치 관여에 비판적인 세력들을 등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효명이 등용한 김로, 홍기섭, 김노경, 이인부는 외척 세력들이 나중에 효명의 사간신으로 지목해 숙청할 정도로 최측근 핵심이었다.
효명은 또 신진 세력을 등용하기 위해 소수 유력 가문 출신만 급제할 수 있는 과거 제도의 부정과 비리를 혁파했다. 이번 과거에는 시험장에 응시자와 함께 들어가 부정을 돕는 자부터 매우 엄격히 금지하려 하니 응시자가 과거장 문을 들어갈 때에는 각별히 두루 살펴 동행자를 반드시 낱낱이 잡아내고 데리고 들어간 응시자도 그 즉시 이름을 알아내어 서면 보고하여 법을 엄격히 하라. 효명은 대리청정 기간 동안 총 50차례가 넘는 과거를 실시해서 전국 각지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려 했다. 조정에서는 사람을 쓰는 것이 겨우 서울 안에서만 뽑아 쓰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어진이를 등용함에 그 출신을 가리지 않아 사람들에게 벼슬길이 넓음을 보여주는 뜻이겠는가. 팔도에서 각기 경하게 밟고 제주가 우수한 선비를 첨가해서 조정에 등용할 수 있도록 하라. 궁 밖에 나가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기 좋아했던 효명은 어느 날 미행길 창덕궁 앞 계동에 다다랐을 때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환제 박규수. 그는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로 후에 근대개화 사상의 선구자가 되는 인물이다. 2살 터울이었던 두 사람은 친구처럼 지내며 독서와 토론을 즐겼는데 이 과정에서 효명은 박규수의 할아버지 박지원의 사상을 접하게 된다. 박규수에게 연암지 편찬을 명할 정도로 효명은 실학과 이용후생이라는 박지원의 북학 사상에 심취해 있었다. 이 박지원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 북학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바로 그의 손자 박규수도 그 박지원의 영향으로 바로 초기 개화 사상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효명세자는 북학 사상에 매우 관심이 깊었고 세자가 만약에 이 전국을 오랫동안 주도했다면 이런 북학 사상과 개화 사상을 연결시키는데도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창덕궁 후원 펴무사 앞에는 효명이 걸음걸이를 연습했다는 박석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을 펴고 턱을 당기고 걸어야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심한 팔자 걸음이라 생각보다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효명은 이곳 펴무사에 자주 들러 책을 읽거나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시를 좋아한 효명은 낮에는 정사를 돌보고 밤이면 궁녀들과 시를 주고받았는데 그렇게 남긴 시와 문장이 400여 수에 달합니다. 그런 그의 예술적 재능은 궁중무용에도 고스란히 담겨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연된 국립무용단 코리아 판타지 밀레니엄 로드. 국내 최정상의 안무가가 전통춤을 재해석해 선보인 지난 공연에서는 춘행전, 무산향 등 효명이 창작한 정제가 화려한 음악과 안무로 부활했다. 효명세자는 다른 때와 다르게 오히려 세종조의 박연이 가락무를 일체로 해서 한국춤을 정제를 이렇게 시록을 통해서 연희도를 통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 효명세자는 그걸 완전히 정리하면서 춤을 다시 그걸 바탕으로서 창제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조로서는 마지막에 그분이
제일로 그 전성기를 이루는 춤을 만들어내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아홉 살에 대리청정을 시작해 이제 막 22살이 된 효명세자. 젊은 나이로 감당하기엔 너무 막중한 책임 탓이었을까. 효명의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있었다. 1830년 윤 4월, 밤하늘을 가르며 유성 하나가 떨어졌다. 불길한 조짐이었다. 그날 밤 효명은 한 달 넘게 앓던 호흡기 계통 질환 끝에 한 사발이나 되는 피를 쏟았다. 효명은 어릴 때도 비슷한 증상으로 탕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지만 피를 토한 건 처음이었다. 약원에서 매일 감기약과 위장약을 제조해 올렸지만 차도를 보이지 않자 효명 자신이 탕의 약재가 무엇이며 양은 얼마나 넣었는지 확인하고 직접 처방을 내렸다. 이 탕약은 내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자음화담탕을 준비하도록 하시오. 자신의 약을 처방할 신료들을 궁궐 안팎에서 찾아 불러들였다. 그는 왜 의약 처방에까지 관여했던 것일까? 공교롭게도 조선 후기에는 국왕이나 세자가 집권당과 정치적 갈등이 고조화가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불과 이제 며칠이나 불과 한 달 만에 건강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정치적 갈등이 해소가 되고 이 거대 집권당파인 노론 세상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독달설이 나오는 것인데, 대개 독달이란 건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증이 안 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조나 효명세자 같은 경우는 의약 처방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의약 처방에 직접 개입을 함으로써 독자를 막고자 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결국은 정조도 그렇고 효명세자도 그렇고 의욕 속에 세상을 떠나고 말죠. (5월 5일) 효명은 정약용을 불러들인다. 하지만 타산이 효명을 진찰했을 땐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상태였다. 다음 날 새벽, 효명은 22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다. 희망을 걸었던 아들 효명이 죽자 순조는 모든 의욕을 상실한다. 하루아침에 재앙이 내려 만사가 기와장처럼 깨어질 줄을 누가 생각이나 하였으랴. 귀신의 짓인가 사람의 짓인가 슬프고 슬프도다. 효명과 군신의 관계를 넘어 우정을 나누며 조선의 개혁과 변화를 꿈꾸었던 박규수. 세자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그는 20년이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칩거하며 오직 독서와 저술에만 몰두했다.
자신의 호도 굳셀 환자에서 입을 다문다는 뜻으로 제갈 환자로 바꾸었다. 춤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정치가이자 예술가였던 효명은 그렇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 효명이 살다간 19세기 초는 전 세계가 산업자본주의라는 경랑에 휩쓸리던 시기였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런 세계사적인 흐름을 받아들일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 조선은 무력화된 왕권과 부패한 관료 사회를 바로잡고 새로운 조선을 꿈꿨던 왕세자 효명이 있었습니다. 3년여의 짧은 대리청정 기간 동안 뛰어난 정치력과 예술적 상상력으로 국정을 장악했던 효명세자.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가정 자체가 무의미하겠지만 효명이 급서하지 않고 계속 집권했다면 조선의 운명은 사뭇 달라지지 않았을까요?